김택민 선생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택민 선생님께서는 1974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시고 대학원 사학과에서 1980년 8월 국위 3장제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석사 학위를 1992년 2월에는 국조수단 정기 조조역제 연구, 아마 조영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주제의 변질과 관련하여 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82년 3월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해서 1993년 2월까지 조교수, 부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이 기간 중 1988년 9월부터 1년간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후 1993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부임해서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중국사의 연구 주제를 탐색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사를 조망하시길 의도하에 중국의 법제사와 대외관계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물로서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작인 당률풍론, 당률강론을 비롯해서 중국 토지경제사 연구, 동양법의 일반원칙, 중국 고대형법 등등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를 저술하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후학들에게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글로써 채찍질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부임하신 이후에 중국 역사의 본질을 이야기해 원전 자료의 해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간 중국 법전 원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해서 역주 당률 소위 명례편, 역주 당률 소위 각칙편 상하 및 그 개정판인 당률 소위 역주 일본에서 4권, 그리고 역주 당육전 상중하 청성령 역주 등 역주서도 차례로 출간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학술적 성과를 통해 김택민 선생님께서는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 및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그 작동을, 그리고 중세 동아시아사의 구조를 구명하시는데 일생을 매진해 오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역사학회 이사 및 평의원, 동양사학회 총무이사 및 회장, 중국 고중세사 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택민 선생님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원고를 써왔기 때문에 둘이 전 원고를 좀 읽으려고 이 존경하는 김준일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대한 기념사업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 기청이사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본 사업의 진행을 맡고 계신 이진환 원장님의 노고를 지하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본 강연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기중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옛 도시 로마, 프랑스의 아비뇽, 아테네, 터키의 에페소, 또 시다인가요? 시대 이런 등에서는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적이 지난 제국의 옛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 예컨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옛 도시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어디 우리 영화 뭐 여행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테고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죠? 원형 경기장, 극장, 공공도서관, 공중 목욕탕, 신전
하는 등을 지난 제국의 옛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온 거를 이제 읽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의 전통문화. 중국의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총석인 시진핑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99대 전국대표대회에서 3년이 확정되었고 올해 3월에 그 자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2012년에 이 자리에 올라 이미 10년을 집권했는데 다시 5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니 모두 15년을 집권하게 된 셈이죠. 만약 시진핑이 이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려면 지금쯤 후계자가 지금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과문에 따신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보도를 접하지 못했어요. 시진핑이 내건 공산당과 국가의 기본 노선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는 처음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처음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18대 2012년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이후로 점차 형성된 것입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내포하는 바가 방대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 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꿈이죠. 그 실현을 가장 목표로 삼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 내지 국가 정착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 논리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치열하게 대립되던 사상 문제, 즉 보편적 가치관과 중국 모델론, 이 중국 모델론은 중국 패러다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내용도 이것도 좀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중국 모델론 중 후자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가치론이란 무엇인가? 보편적 가치론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자칫 편향되는 국가주의로 흐를 것을 흑도로 경계하면서 보편적인 문명에 기초한 현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문명이 결여된 부강은 무서운 부강, 단명한 부강, 속빈 강적이자 영혼 없는 야만의 힘이니 중국의 부강은 무력이 아니라 문물과 풍속교화로서 공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특수성을 보편적 인성에 부합하는 보편적 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이성을 노래하고 인간 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통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서양의 근대성을 끌어안자고 한 1919년 오사 개몽운동을 또한 계승하여 자유와 평등과 민주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신개몽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상해 어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해 그 사범대 아니라 무슨 이야기 죄송합니다. 개몽여하 기사유생, 한국어판은 왜 다시 개몽이 필요한가? 라는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신개몽운동은 중국의 전통을 극복하고 서양이 근대성이 실현한 것과 같은 자유, 평등, 민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편전쟁 이후
150년, 5, 60년 동안의 아픈 역사의 기억이 깊게 드리워진 논리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중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80년대의 사조에 대해서 약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목소리가 아주 뚜렷해졌어요. 중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인구는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이었고 따라서 국가 경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며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을 차례로 제치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섰다. 중국 불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문화의 회귀를 주창하는 이른바 역사주의적 경향을 띤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현대화의 특수한 경험을 한 단계 상승시켜 체계를 이룬 중국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모델이 중국 문화 그 자체로 현대화가 가능하고 중국의 특수한 사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서양과 겨루기에 충분한 다른 종류의 현대화 모형이자 비서양 국가가 참고하고 모방할 수 있는 최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특수가 세계의 보편으로 바뀌어 국제 무대에서 서양의 보편적 가치와 당당히 겨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중국 모델은 국강을 최고로 치는 국가주의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 문명에서 보다 진귀한 것으로 인식되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와 정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는 배제하고 문명 가치가 가장 결핍된 국가주의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시진핑 정권의 기본 노선인 신시대 중국 특사위를 실현하기 위해 부활하고자 하는 전통의 실체를 탐색해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아편전쟁 이후 170년의 굴절된 역사의 대강을 살펴본 뒤 중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로 중국 문화가 정치화되어서 제도와 법률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시진핑의 꿈이자 목표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부활하고자 하는 중국 전통 문화의 실체와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워서 더웠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굴절된 근대화와 중국 문화, 중국 문명, 중국 사람들은 문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문명이라는 말을 곧잘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명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굴절된 근대화. 1840년 영국은 군함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아편전쟁이지요. 어쩌면 속이로 군함 16척, 수송선 27척, 무장기선 4척, 육군 4,000명. 그래서 어쩌면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격은 그때까지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은 단순히 무력에 의한 침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인의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이 당도했음을 알려주는 신호판의 공부였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이 새로운 도전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이 최상의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중국 고유의 정치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국가 사회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기획과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지배 체제와는 상반되는 정치 체제와 개인의 자유라든가 평등, 인권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가치 체계를 중시하는 세력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자주를 도모하지 않으면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과학과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존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유정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새로운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편 전쟁을 피하고 난 뒤에는 서양의 군사기술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했죠. 그렇지만 문물제도는 중국에서 그것을 고수하고자 했죠. 이른바 중체서 영인이 동도 석인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7, 80년의 귀중한 세월을 허송했죠. 그들보다 늦게 문화를 개방한 일본이 재빠르게 유신정치를 단행해서 19세기 말에 이미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의정치와 법치체제를 도입해서 도약의 길로 들어선 것에 비하면 중국은 굴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 이르러 중국은 서양열과 안행의 반식민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일본의 21개조 굴욕적인 요구사항에 굴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중국인들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공산당 창당 주역이 한 사람 전투수는 중국인은 즉시 윤리적으로 각성해서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여 여기에 상관오륜을 대체하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수뿐만 아닙니다.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전통 문화가 민주주의와 산업사회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혈족학 사유가 있음을 자각하고 전반서화론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의장이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어 정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해혁명 이후 새로 도입된 의제도는 파행을 거듭했죠.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정세도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일본의 침략이라는 외부적 위협이 커졌으므로 내부 개혁이 효과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터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내전을 승리하여 중국을 이끌게 된 마오쩌둥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사슬을 일로에 끌어버리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서구적인 근대화를 배척하고 공산주의적 이상 속에서 중국 나라의 특수한 길을 보자 했습니다. 전통체제를 철저히 부정함과 동시에 사유재산 및 자유분주의와 같은 서구적인 체제도 배척하고 공산사회 건설을 목표로 투쟁적인 실험을 전개하는 10여년간 문화혁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요. 중국인들은 문화혁명의 파괴자량은 신열 대동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1976년 10년 대동란의 검은 구름이 거쳤을 때 중국인들의 눈앞에 전개된 현실은 중국이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탄자니아 수준의 빈국으로 전락한 암담한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다시 한번 60년 전 전투수 등이 전개한 계몽운동을 상기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신계몽운동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방도는 중국의 황색 문화를 청산하고 남색 바다를 건너온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전통 문화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신계몽운동가들은 중국의 어둡고 괴로운 현실이 전통 문화의 산물임을 자각하고 이 같은 생각을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황하, 용, 말장성 셋을 들었습니다. 황하로 흥망성쇠를 거듭한 중국 역사를 대표하게 하고, 용으로 군림과 복종 속에 살아온 중국을 돌아보게 하고,
만리장성으로 폐쇄와 보수 그늘 아래 자존을 지켜온 생활 양식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황하, 황토, 황제, 황인종으로 이룩된 중국 문화를 황색문화라고 이를 권위와 질서만을 중시하여 민주의식이나 창조정신 따위는 아예 외면해버린 고사창연하고 무기력한 문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쇠미일러를 걸어온 황색문화가 도달할 종말은 어디겠습니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 민족이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문명, 공업문명,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화가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중국 문화 또는 중국 문명은 처음부터 권위와 질서만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였을까요? 1949년 독일의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추측시대라는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추측시대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뜻합니다. 세계 문명사는 밋밋한 직선형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기간에 이르러 근본적인 변화와 질적인 도약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측시대라는 것입니다. 정교수는 이걸 추심시대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측시대라고 번역됩니다. 이럴 때면 시달타,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상가들이 동서양에서 세계 문명사의 발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4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이들에 의해서 세계 문명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시달타, 공자, 소크라테스 사상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사람 중심의 철학 사상입니다. 비록 이들의 사상가들이 살았던 문명과는 달랐죠. 그러나 그들은 자연 또는 그 자체 또는 사람이 자기 심리를 자연에 투영해서 빚어낸 초월적인 존재를 철학적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철학적 사색의 총체적 주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위침이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언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명제에 대해서 사색하게 된 시대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도 바로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공자의 사상을 장황하게 설명할 여유는 없지요. 그러나 그의 핵심 사상은 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진 마음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사회의 국가로 확장된다고 봅니다. 이를 요약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효제, 충신이라고 합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죄는 형제간의 우애이며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고요. 신은 신과의 신의를 이루는 말이죠. 이걸 보통 충효사상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충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고 효는 효도에 대한 희경심인 것을 미루어 보면 공자 사상도 어쩌면 처음부터 권위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공자가 생각한 인의 유체인 효제 중심은 가정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인으로 충만되는 그런 세계를 꿈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충서 사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서란 논의 2인편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정삼아 나의 너는 하나로 관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자가 스승의 너는 충과 소를 따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자는 충서는 도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셨고 되게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며 자신이 통달하고 싶을 때 남도 통달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충효사상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뜻이 아니라 부모는 효도하는 자식을 자애하고 군주는 충성하는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세계를 대동세계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 사랑을 기본 전제로 하는 충혈 사상이 한나라에 들어와서 황제 지배 체제 정립을 위한 치론으로 새롭게 정립되어 갑니다. 이런 거 훈구하고 바로 그것으로 훈구학은 육아에서 증시하는 고전들을 치론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전환에서 후환에 걸쳐 약 400년 동안 이 같은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육아 경전이 완성되었는데 시, 서, 역, 예, 춘추, 오경이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전은 본래 주로 민간에서 유행하던 민요 모음집이었으나 훈고적인 해석을 통해서 마치 권력의 헤게모니를 의미하는 것처럼 메타적으로 설명하는 훈고 작업 때문에 이데올로기 기능이 가능하게 돼서 권력과 접속 연합시킨 경전도 재탕이 탄생했습니다. 그 서강대학에서 정년퇴직가 김건 선생의 노래를 얻는 자 천하를 만든다. 참 재미있게 그 시경과 서경을 해설한 책을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른 경전도 훈고적인 방법을 통해서 책의 본래 성격과는 크게 달리 황제의 통치를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경 가운데 중국 전통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예입니다. 예는 우리가 뭐 얘기라는 책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전인데요. 고대 예에 관한 기록들과 해설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전하던 기록만이 아니라 한대 유학자들의 예에 관한 설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은 충과 효 등 육아가 강조하는 덕목을 실천하는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모든 영역을 걸쳐서 인간 생활에 대한 규범이 중심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한의 유학자들은 이렇게 성립한 예적 규범을 제도하고 법으로 정해서 그 실천을 강제하고자 했습니다. 예적 규범의 법제화는 후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서진동진하는 진 그리고 남북조를 거쳐서 당에서 완성되었는데 행위규범 가운데 의례에 관한 규범을 정한 것은 개원예이고 행위를 강제한 형법이 바로 당율서입니다. 이 책들의 정한 제도와 법 및 예기의 예를 통해서 이 상사율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실천을 희구하던 통치론을 통상 예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후 모든 왕조는 예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갔는데 경전의 내용을 시험하는 과거제도도 그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충과 효 같은 좋은 품성은 사회적으로 추장되는 덕목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행위 규범이 됨으로써 개체 인간의 삶을 구속했습니다. 강제된 행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은 역시 황제에 대한 충입니다. 충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당률소위를 좀 공부한 셈인데요. 당률소위가 뭐 500조인데요. 그 중에서 충에 관한 조항이 57개, 약 60개가 거의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그 불효에 관한 것인데요. 불효에 관한 것은 제가 최근에 정확히 세어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28개 조항에 걸쳐 있고 그래서 한 30개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에 대한 것이 한 60개니까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의 몇입니까? 그 다음에 그 불효에 관한 것이 또 몇 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충과 효에 대한 것이 강제기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했습니다. 강력하다는 건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예증으로 효에 관한 것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쓰지는 못했고요. 효에 관한 것에 중요한 것들,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아주 강력한 법규들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복과 상류입니다. 부모와 친속의 죽음을 슬퍼하고
주돈을 보내는 예를 엄숙히 거행하는 것은 세계가 공통으로 간직해온 문화 속성이겠죠.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도 상례와 장례 때 평상복을 그대로 입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 시대 중국에서 상장례 때 입은 복장은 매우 특수하고 중요했습니다. 거기 지금 5개 오곡이라고 합니다. 참채, 참새라고 써놓고 참채라고 번역해서 발음합니다. 자채, 제쇠라고 써놓고 발음은 자채라고. 대공, 소공, 시만. 여러분 저 혹시 정확히 몰라도 국사 시간에 대공복이냐, 기념복이냐, 소공복이냐 하고 따진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외하고요. 상복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하고 기친, 대공친, 소공친, 시마친과 같은 친속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참친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도 참친친이라고는 잘 안 하고 형, 동생 그럽니다만 백숙부는 기친이라고 합니다. 조부모는 뭐 그냥 또 기친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조부모는 그대로 조부모고요. 이 밖에 구시초는 단문, 이것도 단면이라고 써놓고 단문이라고 읽습니다. 단문이라는 가벼운 상복만 입음으로 단문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찬소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고유의 그 친소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이탈리아만 그 촌수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상복과 그것을 입는 기간은 본래 예적인 것이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상례를 엄숙히 이행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덕목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상기관이 국가의 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명의 복제 문제가 그거죠. 상례는 민간에서 지켜야 할 예속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그 실행을 강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것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혹은 남편상을 듣고 이를 숨기고 상례를 거행하지 않은 자는 유형이 2천리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듣고서 모른 척해서는 이건 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유형 2천리. 무거운 형벌이죠. 복상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어요. 혹은 애통함을 입고 음악을 연주해요. 이거 도형 3년입니다. 유의를 행해요. 이거 도형 1년입니다. 우연히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귀를 기울여요. 즐거운 주례에 참석해요. 그러면 장형 100대입니다. 근데 부모 나쁜 아닙니다. 백숙부, 형, 그리고 기친상, 거기도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어요. 대공리와 친속 다 거행하지 않으면 형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부모 부모 상중, 상 기간은 얼마일까요? 3년 상 그러면 얼마일까요? 혹시 정확히는 보통은 잘 모르시던데 정확히는 27개월입니다. 3년이 아니고요. 소상이 1년이고요. 대상이 2년인데 2년 지난 뒤에 점을 쳐서 2개월 뒤에 3개월 되는 때에 대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27개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직부에다 도형 1년입니다. 부모 상중에 자식을 만들어요? 어딜까요? 희공서들까요? 안 됩니다. 근데 부모 상 전에 만들었다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 상중에 27개월 내에 회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나요? 그거 재미없겠죠? 조선의 왕 가운데 그렇게 출세하는 왕이 있어서 상중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주 망신스러운 거죠. 왕에서 쫓겨나지는 않지만 저건 그 사대부들이 입만 열면 상중지자가 요즘에 아주 형편없어 일찍 나오는 겁니다.
또 형제가 호적을 따로 하였거나 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도형이 이전했죠. 부모 남편 상중의 시집장가 곤란합니다. 도형 3전입니다. 다만 첩은 신경이 났거든요. 형을 가려줍니다. 뭐 기친 또 자기 손안에 다 있는데 형을 좀 감하죠. 첩은 대신 첩을 하지 않습니다. 첩은 넣는 거 괜찮다 이런 뜻이죠. 이상의 조문으로 알 수 있듯이 전통시대 중국인들은 상중에는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요, 결혼할 수도 없고, 자식을 미입시킬 수도 없고, 음악을 즐길 수 없도록 강제됩니다. 그들은 친속 상중, 특히 부모 상중에는 일정 기간 수도자가 되어야 했죠. 아주 또 형식화된 표라고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아주 세계적으로 곤란한 부조체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효경은 매우 형식화돼서 계층 간의 행위를 구속했는데 아래와 같은 규정도 다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청이나 관직명칭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과 겹치는데 용연을 타면서 살짝 감추고 관직에 나갔다. 그 관직에 나갔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과자나 거자가 들어있는데 과거식을 응시해요? 안 됩니다. 그것도 처벌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모실 사람이 없는데 내버려두고 또 간직에 나가요. 또 조부모 부모 남편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범해서 가지고 있는데 음악을 연주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조부모 부모가 죄수로 구금되어 있는데 시집 잡아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벌이요. 조부모 부모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도형 1년반, 유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2년을 가면서 도형 1년, 도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뭐 자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성 및 친속 불안도 하여튼 그 법에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근치료에 대한 금기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존재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흉노나 돌고래 같은 데서는 뭐 아버지가 죽으면 생으로 생모를 제외하고는 후모를 취할 수 있고요. 형이 죽으면 보호자 취소하죠. 한국 고대사에서도 왕실 근친혼이 많았고 일본의 경우는 최근까지는 근친혼이 많았죠.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일찍부터 근친혼을 말할 것도 없고 동성 사이의 혼인도 엄청히 금했습니다.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도형 2년입니다. 동성은요, 뜻이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안 돼요. 동성을 간주합니다. 또 가급 8천 이상 심화적이죠. 이런 경우는 간죄를 못해요. 형벌이 무겁죠. 또 외척이나 인척으로 상독을 입어야 하는 친속, 가까운 친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학년이 같으면 괜찮은데 좀비 간에 혼인을 했으면 안 되죠. 또 동무 이부, 아버지가 달라도 어머니가 같으면 그 자매에 하고 혼인하면 안 되죠. 차의 전 남편의 딸을 서사내고 이것도 이제 간통죄입니다. 다 몰라보겠습니다. 그 밖에 일정 범위의 친속 사이에는 모두 혼인해서는 안 되죠. 어린자는 모두 각각 장형 100대에 처하고 이혼시킵니다. 무릇 전에 그 10천 이내의 차이인데 혼인한 경우는 장형 100대고요. 등등등등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첩으로 얻은 경우는 조금 더 형벌을 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성산상죄, 제가 요새 좀 부제로 신분에 매몰된 인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른 세계의 형법에도 전성 및 친속산상에 대한 처벌이 있고 그 형벌은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몽골법에도 양친에게 반항하는 자식을 혼자는 이를 국가 왕궁 국가 지도자죠.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징계하기 위해서 자식을 얼마든지 때려도 되고요. 하무라비 법전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아비를 때린 자는 손목을 자른다고. 모세율법은 훨씬 더 엄격해서 부모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욕설한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종이나 저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거를 처하고요.
로마 형법은 그 조기창 선생님의 그 로마 형법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속사는 뭐 수장형, 맹수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형법에서 신속산상죄는 친소와 조기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치밀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중국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존재라기보다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신분인이 아닌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은 싸우고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욕을 하다가 때리면 이제 태형 40대예요. 각각이에요. 때린다고 아파트 쳐서는 안 돼요. 각각 태형 40대거든요. 사계가 있으면 이제 종종 가중돼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봤더니 후등급으로 나누어져요. 예. 중상까지. 예. 그래서 보통 나무 때리면 40대인데요. 만약 아들이 아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때리면. 그 형은 참수형입니다. 아비를 때렸다. 아비 어미를 때렸다. 참수형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욕한 죄도 교수형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법이 개체임금보다 신분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법칙을, 그러니까 때린 죄, 부모를 때린 죄, 욕한 죄, 이거를요, 총칙 제6조에 시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총칙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10가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비를 때린 죄는 4번째 악역으로, 아비를 욕한 죄는 7번째 불효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악역 다음이 5번째가 부도라는 죄예요. 근데 이 부도라는 죄는 뭐냐면 신분인이 아닌 남남을 한 집안에서 3사람을 죽여야 하는 죄예요. 그래야 성립하는 죄가 부도죄입니다. 만약 몇 집에 걸쳐서 2사람씩 살해했다. 5집에 걸쳐서 2사람씩 살해해서 모두 합해서 그럼 10명 죽인 거죠. 그래도 이 부도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집안에서 3사람을 죽이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천인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 부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인을 죽일 때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사형에 처할 살인죄가 아니에요. 유형 사천이에요. 왜냐면 신분이 낮은 놈을 죽이니까. 천인을 죽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죠. 그 악역에 포함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때린 죄죠. 부모를 때린 죄인데, 부모를 때린 죄 악역이 먼저 우선으로 4번째 있다는 것은 5번째 부도죄보다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두 죄를 비교해 봤을 때, 아비를 때린 죄값은 신분 관계가 없는 이웃집, 그것도 양민 3사람을 죽인 죄보다 어떻습니까? 무겁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좀 공감을 좀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 보고 되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감동이라고 하나 감동이라고 하나요? 격하다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만, 이처럼 아비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지만 그런데 아비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진짜 때리기만 해도 참수해야겠죠 하고, 사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시방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 저기예요. 반이라고 하는 건데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두 번째가 대불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황제의 그 부속의 뭡니까? 건물들 이런 군벌 뭐 이런 걸
파손하는 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또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 반으로 가는데 그걸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악역인데 사실은 네 번째 놓기는 했어도 그게 제일 무거운 이유가 무겁다고 하고 똑바로 하는 이유가 1번의 반은 가끔 용서도 가능해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근데 네 번째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500조 중국법조의 그 헌법에서 전통시대 헌법에서 제일 무거운 죄가 아니에요. 부부 때립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지만 신분이지만 반대로 아들에 대한 보호는 극히 경미합니다. 만약 자손이 가르치는 명령을 위반해서 조부모나 부모가 구타하여 적용된 경우에 한해서 도형 죄가 되어 1년에 해당합니다. 근데 공자시대에만 하더라고요. 공자시대에 그런 논어에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뭡니까? 요순할 때 순이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리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도망간 것을 아주 효에 극효라고 했어요. 효에 아주 잘하는 효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때려 죽였어. 그럼 국가의 법이 없느냐? 아비는 살인죄가 되는 거다. 아비의 살인죄를 막기 위해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위진남북조 이후 당에서 성립한 이 헌법에는 도형 1년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것도 거의 면제가 가능한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나 부모가 자손을 구타하거나 또는 구타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실명되었거나 간에 죽이지 아니해서 일체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인의 한으로 신육시킬 수 있을 경우 도형 3년, 혀가 잘리거나 성기가 파손된 경우 유형 3절기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아들에 대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고 죽였을 경우에만 도형 1년간에 처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와 자손의 관계는 인간을 신분에 매몰시키는 중국법의 전형입니다. 그 외에 모든 친속 사이에 발생한 범행은 부모와 자식 사이보다는 무겁지 않지만 친서와 좀비장애에 따라서 형벌이 경중이 정해져 그야말로 신분이 형벌을 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시대 중국 특사회주의와 부활하는 전통의 특색을 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천만회의 소위 부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복망은 성기기가 볼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넓지만 죄인은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예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법 장황하게 효에 관한 법 규정을 소개했지만 법은 예 가운데 중요한 것만을 준수할 것을 강제 규정한 것입니다. 효에 관한 예는 이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예는 단지 상봉 및 복상기간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요, 많은데요. 예를 들면 부모상을 들어요. 부모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분상조에 있는데요. 곧바로 부모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만약 부모를 저라는 사람한테 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급해요. 그래서 좀 밥을 안 먹었을 때 밥 좀 먹고 갑시다.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가다가 사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벌써 다른 뜻이 있는 놈입니다. 이게 이거 그래서 부모를 향해 출발
수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표해력의 저자, 표해력 책 아시죠? 예, 조선시대 최구라고 하는 전라도 영광 출신인데 유명한 유학자죠. 이분이 쓴 책이 표해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거든요. 무슨 뜻이 뭐냐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양반이 제주 뭡니까 무슨 판관이죠? 추원 판관? 노예 잡는 그런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도망노예가 나는 모양입니다.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 부부를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태풍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뭐 어떻습니까? 태풍이 끝나야 배를 띄우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대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배를 띄우죠.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갑니까? 전라도로 오겠습니까? 배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우리 민조라는 데로 갑니다. 겨우 난파를 해서 이제 가기를 갔는데 난파를 해가지고 섬에 당도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동화책도 있고 많은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 줄거리를 많이들 짐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4개월인가 걸쳐가지고 중국 대륙을 통해서 한양에 도착하죠. 이 중국 황제한테 이제 이 예를 올리는데 상복을 입고 그 위에 관복을 입어야 하나, 상복을 속에 입고 관복을 입어야 하나, 요란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임금님께서는 그동안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 와라 하는 말씀 어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성안으로 못 들어가고 남대문 밖에서 은거를 하면서 8일 동안 보고서를 올리죠. 나중에 이제 표현이 기초 자료가 됐겠지만요. 그리고서 곧바로 이제 용광을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3년상을 마치고 다시 이제 관직에 복귀하자 상대 당이죠. 그 당시 당색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맹공을 강합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나? 어명이 무섭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명이라고 그걸 핑계 삼아서 8일이나 머물렀단 말인가? 그리고서 맹공을 강합니다. 그 어명이들 어떻게 했나 나도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서 그러지 않나? 나중에 이 관직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맹공을 가해가지고 도리 없이 관직을 깔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상복의 재료 이건 다 있습니다. 제일 이 부모상은 거친 것을 입어야 돼요. 상체복은 자지복은 조금 선이 좋습니다. 등등등. 또 곡도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상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기친상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이 다른 친척상은 또 어떤 예를 표해야 되고, 이런 건 다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소개할 수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4대 부가에서 부모상에 대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서로 법에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4대 부상을 썼지 아까 같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법보다 얘가 바로 천만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사회를 통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작 사대부들은 법을 알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얘는 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범이므로 얘를 준수하기만 하면 법에 적직될 염려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처벌 규정을 받아들일 법인데요. 명대에는 대명률, 청대에는 대청률, 조선에서는 뭘로요? 역시 대명률로 대명률 직해로 제정돼서 법을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했는데 다만 이 법들은
주로 법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거쳐가지고 말하자면 이 관직에 오르는 사대부들은 이 법과 관계가 없었죠. 그들은 2, 3천 년 전에 하은주의 법과 제도는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했죠. 주례 같은 제도로 뭐 얘기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윤임금의 법이 어땠고, 그러니까 순임금의 법이 어떻고, 뭐 주공의 법이 어떻고 이런 건 뭐 그냥 암송할 정도죠. 그러나 후대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률소위 잊혀진 법전이 됐어요. 그런 책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그 당면서리를 전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주나라 때 주례가 있었다면 황나라 때는 당면이 있는 거다. 같은 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저 법리들이, 서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사대부들은 저 주나라 때,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주나라가 무슨 뭐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네. 그런 시대에 보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청옹전제 연간에 형부상사에 있던 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요즘 법무부 장관이죠. 당률소위를 평가할 때 격리의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다. 시대가 오래되어 해마다 인멸됨으로써 4년 지가 오래되니 당률소위가요. 중원의 장서관을 찾아가도 다시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저도 뭡니까 천일각 같은 데를 가봤습니다만, 그 명청대에는 강남에 장서가 많았습니다. 지주들이 말이죠, 부자들이 도서관을 서울을 지어놓고 책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읽도록 그렇게 한 게 장서인데요. 근데 거기 가도 얻을 수 없게 되고, 나 역시 얻어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한탄하였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직까지도 구해볼 수 없었던 법전이 된 겁니다. 여하튼 전통시대 중국의 모든 사람은 예와 법에 철저히 구속된 존재였던 셈이지만 위정자들과 지식인들에게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인식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것이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는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변함없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신들의 이상적인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위정자 및 다수의 지식인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사회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이제 갔을 때 중국의 학자들한테 고작 이런 변명 같은 말을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야, 그게 이제 뭡니까 공산당 같은 체제가 필요한 거야. 왜? 이거 세계에 5분의 1이고 세계야, 세계. 조그만 나라, 엄청난 느린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달라, 생각을 달리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활발해진 중국 모델론자들은 근대 100여 년의 역사를 단지 패배의 역사, 굴절된 역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중국 현대화의 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으로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마오쩌둥의 실험을 거쳐 덩사병의 개혁개론과 짱쩌윤 후진타오를 거쳐 마침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찾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여러 국방론을 실천하고 검증하는 속에서 선택하고 5,000년에 걸쳐 형성된 중국 전통 문화의 개선 속에서 걸어올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타이핑하면서 좀 허술한 데가 있는데요. 밑에 허시미엔이라는 사람의 책 번역책인데요.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그 책에 31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더 나아가 중화 전통문화의 거대한 역사적 완성은 중국이 나아갈 때, 즉
경제, 정치 형태, 사회제도를 포함해 선명한 개성적 특징을 부여했다는 것이며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는 중국의 길의 큰 분이라고 합니다. 역시 같은 4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고자 하는 전통 문화는 어떤 성격을 띨까?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의 마르커스 연구원 마르커스 중국과 연구부 부주의민 허신위엔 우리 발음으로 하신원인데요. 매우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의 논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회에서 각 개인은 맡은 바 역할이 다르고 발휘하는 사회적 기능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정된 자원, 예컨대 재화, 환경, 명예, 지위,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벌어지는 쟁탈을 피하여 모든 질서를 균형을 잡아서 화평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시스템을 선택해서 이러한 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시스템으로 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개인의 신분, 자격 등 같은 표준을 고정시키되 이게가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거 과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책으로도 읽고 원문으로도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각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일으키고 보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파괴하지 않겠느냐? 중국의 전통은 특별히 예의 작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어서 예는 예란 무엇인가? 예는 원래 신을 섬긴다는 의미인데 뒤에는 질서에 대해서 예심으로 경건하게 존중하는 것과 경의를 표현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같은 예를 가지고 시스템 질서를 보증하는 것을 예치라고 한다. 전통적 예치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의 명분을 지키고 예제를 준수하며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계급 사회의 예치는 고유의 역사적 한계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 한계성은 있다. 그러나 예는 기강을 통일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신원의 중국도로 중국 원본은 우리나라 번역책은 중국의 길. 이 번역문을 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번역문이 너무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그런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예치론을 들고 나옵니다. 물론 이런 허신위엔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나 사회과학원이 중국 인민공화국의 국무직 속 최대 규모의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과 그가 마르크스주의 중국과 연구 부주임이라는 지위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 밀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중국에서 수천 년에 걸쳐 군주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와 도구로 사람을 다스리고 예의로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이지 절대 성을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고 무력으로 정복해서 제국을 세운 것이다 라고 언명한 언명을 보면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의미심장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예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대로 예란 사실은 예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당윤소위의 오랜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뭡니까 불출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예로 확대해서 봐도 좋습니다.
얘란 황제를 존중하는 유해 질서의 다름이 아닌데 그의 언명은 마치 현재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9천만 명의 공산당원의 지도 아래 14억 중국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부흥을 이루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중국의 시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쓸까 말까 한 말을 마지막으로 써봤습니다. 마치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00 수백 년 동안 수천만 수억의 인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천명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마칠 셈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멘트를 선생님이 해주셔서 너무 편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편하게 사실 이제 김준엽 선생님의 이 렉처도 앞으로 이어가려면 저는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 우리 두 명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일어날 때 좁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서 앉아서 되게 이 예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공산당에서 통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제가 이제 쭉 읽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이 인용문을 읽고 이게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 게 얘는 이제 기강을 통일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가 느끼기에 약간 내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인용문에서 이제 602쪽에서 인용하신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문주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예의로 성을 다스렸기 때문이지. 여기 부분을 내치갔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성을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고 무력으로 정복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외관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약간 서구 제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서구 제국주의의 대외적인 측면과 중국의 내치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얼핏 보면 좀 층위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602쪽이 아마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고 긴 책 속에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잘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신웨이 선생님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내치적인 측면과 내치적인 측면을 좀 보강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한 제독 3독을 해봤어요. 이 강의를 위해서 줄을 그어가면서 이게 좀 재미있다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착할 게 없을 정도로 선전일구예요. 근데 그야말로 공산당 시진핑 사상이라고 할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는 것을 막 쭉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걸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 중국 사람들은 항상 중국은 뭐 일체 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사실 맞습니다. 당나라 이후에는요, 이
그 중화민족이 세운 국가가 그 외국에 공격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맨날 침략만 당하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송, 명 언제 공격했어요? 한 번 언제쯤 한 번 해요. 그런데 곤망하거든요. 혼나거든요. 명나라들이 어떻습니까? 토목이면 한 번 갔죠. 뭡니까? 명성조 때 뭐 5번의 원정을 했다라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다 허구 같은 거고요. 명나라는 밖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는데 그것도 죠 당나라도요. 당 전기에는 제법 그래도 군비가 확장됐는데 당 후기에는 그냥 공격받느라고 맨날 그야말로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조공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당 안산한 이후에는 중국이 외부를 침공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맨날 우리나라 침공했다고 그러거든요. 가장 유명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요. 우리나라가 수백 번 침략한 나라다. 이걸 어떻게 잊겠느냐. 나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에도 이걸 중지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2005년 새벽에 동아일보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침략한 일이 없어요. 당나라 이후에는요. 그건 다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만주족이 침략한 거예요. 중국이 침략한 게 중화민족이 침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화민족은 어떻습니까? 만주족, 몽고족 다 중화민족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신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걸 침략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성훈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중국은 외국을 침략한 일이 없어요.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 자랑하거든요. 자랑할 게 못 되죠. 내치요 끔찍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할까요? 중국의 내치. 제 책을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2006년에 쓴 3000년 중국 역사의 어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신다면 중국사의 실체를 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진짜요? 예. 감사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아마 이제 선생님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족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어떤 침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몽고족이 중국인이에요? 아니요. 깜짝 놀랐네. 예. 만주족?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복잡하다니. 하나는 단순한 얘기예요. 누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보통 사람 나쁜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정리를 보통 해야 사람 나쁜데 되는데. 역사학자가 그러면 더 나쁘죠. 예. 나 끔찍합니다. 나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 어쨌든 선생님. 아유, 소름 끼쳐라. 예, 제가 잘 좀 챙겨 듣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좀 추후에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축제에 참석했는데 김민호 선생님이 말씀 가운데 오늘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단산을 심플을 제가 또 동산당사를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한 학기 강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김민호 선생님은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늘 접근하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전망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자연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으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도 다 다단계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공산당 일당 독재가 계속 될 것인가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유엔에서 1945년 유엔이 탄생될 때 유엔 국제연합연맹이 51개국이었어요. 지금은 141개국이 더 늘어서 193개국, 200개국이 더 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중국몽이나 소련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국주의적인 신국가주의로 하는 것은 반역사주의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시진핑, 그리고 푸틴, 김정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도주시리키, 히틀러, 무솔리니처럼 지금 현재 구도가 굉장히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은 언제나 불의에 대해서 새로 도달하는 변질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그러한 김일성의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소련론 그리고 중국몽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어쨌든 제 범위를 넘습니다. 네. 예, 어쨌든 상당히 큰 주제를 이렇게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연구들은 우리 후학들이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김태우 교수님 오늘 정말 그 마무리에 아주 정말 그 강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이 강연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 김진혁 렉처가 조금 전에 김영우 선생님도 그렇지만 김택민 선생님의 이 강연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택민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렉처 마무리하겠습니다.